시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흔히 접하는 도자기의 가치일 겁니다. 한재필용이라고 하는 남송 시기의 석치라는 그 문인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당대 때 그리고 송대 때 이때만 하더라도 금은에 비해서 청자가 더 비싼 걸로 나옵니다. 사람이 흙과 불로 빚어낸 보물, 이 도자기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든 나라가 바로 고려였습니다. 고려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고의 비석을 자랑하는 청자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요, 고려시대를 통틀어서 왕실용 최고급 청자를 생산했던 곳이 바로 이곳 전라도 땅이었다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서울의 한 박물관. 고려시대 유물을 한 곳에 모아놓은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자입니다. 푸른 빛이 도는 자기를 통틀어 부르는 청자. 그 가운데 비취옷과 비슷한 색깔을 품은 자기들은 교과서에서 봤음직한 국보급 유물들입니다. 천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그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런 물건들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고려에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일부 지배계층, 그것도 중앙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던 왕족과 또 귀족 관료계층, 또 무인 정권 시대에는 무인 지배계층이 주로 사용했던 것이 고려 청자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토기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비색 청자는 고려 시대에는 특수계층만이 사용했던 것이고, 문명의 발달세에 빠질 수 없는 발명품, 그릇. 곡식이나 물건을 저장하고 음식을 익혀 먹기 위해 만든 빗살무늬 토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독과 같은 토기, 그리고 표면이 유리질과 같아서 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는 자기의 발명은 인류의 생활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낸 그런 그릇의 재질들은 아마 톡이나 독이, 그렇지만 나무로 되고 칠기거나 아니면 금속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열 문제, 수분 흡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고도 문제도 있고 지속성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을 다 해결하는 게 결국은 자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질은 표면에 유리 같은 피막을 씌우기 때문에 물이 침투 안 하고요. 당연히 오염이 안 되죠. 그리고 닦을 때 깨끗합니다. 잘 닦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플라스틱과 그 도자기를, 자기를 예를 들면 세제를 쓰잖아요. 우리가 설거지 할 때 플라스틱이 한 4배 정도 더 듭니다. 그러니까 표면 면적이 최소화된 거죠. 마치 유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만드는 방법은 유약을 발라 1200도 이상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 토기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1000도. 토기는 800도 정도를 견뎌야 하는데 고려에서 청자를 만들기 전까지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했습니다. 당시 이런 자기를 두 번째로 만든 나라가 바로 고려였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최첨단 기술 보유국이었던 거지요. 흙을 정제하고 수비를 하고 성형을 하고 그것을 굉장히 예민한 불을 떼야 되고 또 거기에 문양을 새겨야 되고 또 유약을 입혀야 되고 이게 하나하나의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현재 세계적 도자 브랜드를 다수 가지고 있는 유럽의 경우 도자기를 처음 만든 게 1710년으로 우리보다
800년가량 늦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런 도자기에 음식을 담아 포크와 나이프를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지요. 유럽은 개인주의가 일찍부터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접시와 이런 게 필요했죠. 그런데 마이센자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유럽에서도 사실상 자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상류층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거죠.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를 만든 고리아. 비색 그릇의 모습을 본따 만든 청자박물관에서 그동안 부안이 품고 있던 천년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면 일단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상감기법으로 만들어진 이 매병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길게 새겨진 꽃창살 틈으로 보이는 사계절의 변화를 풍경화로 담아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반복의 패턴이 아닌 말 그대로 그림을 청자에 그려넣은 건데요. 이런 게 바로 부안만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신선노름이나 일컫는 바둑판인데요. 부안에서 출토된 조각을 토대로 그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이 청자 의자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의 재밌거리 가운데 하나는 깨진 청자 조각을 맞추어 온전한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곳 부안 청자박물관에도 아직 맞추지 못한 퍼즐의 조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새겨진 청자 편과 마치 가면과도 같은 청자 조각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박물관 수장고에는 그동안 이 일대에서 출토된 최고급 청자 편들이 부안의 위상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청자로 만든 벼루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겁니다. 깨지긴 했지만 용이 벼루를 휘감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왕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겁니다. 왕을 상징하는 용이 이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원래 2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양쪽에 용 2마리가 이 몸통으로 이 벼루의 몸통을 감싸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쪽은 이렇게 먹을 가는 부분은 유약을 칠하지 않고 둥글게 지금 노태된 상황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대부분 네모난 형태의 벼루들이 많은데 이렇게 용 형상을 하고 있는 원형의 벼루는 굉장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 작품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발견된 궁궐터의 흔적. 그 가운데 맑은 비색의 꽃과 넝쿨 문양이 새겨진 이 청자 기와는 강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보급 청자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전라도 강진이라는 것은 고고학계의 정설입니다. 12세기 강진의 가마터에서 생산된 이 청자는 아름다운 색과 단정한 곡선미가 중국의 원형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를 이야기할 때 비색과 더불어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상감기법, 만들어진 기물의 표면에 꽃이나 넝쿨의 문양을 새긴 뒤 다른 색 흙을 채워넣는 이 기술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유약입니다. 공들에 새겨 넣은 문양과 색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 고려의 도공들은 점점 얇고 투명한 유약을 고집하게 되는데요. 속살이 훤히 보이는 이 기술이 세계 최고를 만든 겁니다. 자기의 상감은 중국도 물론 있습니다. 자주요나 여러 지방요에서 상감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게 최고 기술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상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고려 청자는 상감은 일찍 시작했어요. 초기 청자 시대에 아마 90세기에 시작했지만 그것이 청자 기술이 최고도로 됐을 때 그때 다시 상감을 리바이벌 시킵니다. 그래서 상감을 하는데 중국은 유약이 불투명하고 두꺼우니까 상감이 나오지 않으니까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감을 쓰면서 또 상감이 유행하면서 점점 투명하고 맑은 유약으로 가죠. 그 상감색이 잘 드러나게 해요. 고려의 상감 기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청자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포류 수급문입니다. 다소 생소한 이 말은 버드나무가 드리워진 물가에 고니 등의 새가 노니는 모습을 뜻하는데요.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이런 청자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매우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 반복적인 도자기 문양을 새기는 대신 한 폭의 서정적인 그림을 그려 넣었기 때문인데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부안의 도공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안 청자의 가장 절정기는 13세기를 중심으로 이제 요업을 했던 유천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천리산의 청자들을 보면 물론 순청자도 있지만 주로 상감기법을 화려하게 쓰고 때로는 그 기명 가득히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정적인 무늬를 이렇게 시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쪽에 보시면은 포류수급문이라든지 좀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상감기법이 돋보이는 13세기의 명품 청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무늬들이 유천리에서 발견되는 편들과 유사해서 아마 유천리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중앙박물관 청자실에 있는 다양한 고려시대의 상감청자들 또 아주 희귀한 백자의 예도 부안 유천리에서 마찬가지로 편이 보여서 아마 유천리산이 아닐까. 상감 기법으로 수놓은 고려의 백자. 이 희귀한 유물도 상감 청자로 명성이 높았던 부안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오늘날 반도체를 만드는 것처럼 최첨단 기술이었던 도자기를 생산하던 곳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궁금증에 답을 찾기 위해 지난 1998년 발굴 조사된 부안 유천리 7구역 가마터를 찾았습니다. 장작을 넣어 불을 뗐던 아궁이, 그리고 좁고 긴 터널 형태의 소성실까지 진흙으로 만든 한국식 가마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허술한 진흙 형태의 가마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비색청자가 나오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 가마 길이가 길면 길수록 불의 온도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자의 비색을 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불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온도를 내 마음대로 줄이고 높이고 하려면은 가마의 길이가 길어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가마 길이가 20m 내로 좀 짧으면서 폭이 약 1.2m나 1.3m로 좁게 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도공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불을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고려왕실이나 무신정권 시대 최씨 일가 등 당시 최고위층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청자가 부안에서 만들어졌던 단서가 이곳에도 남아 있습니다. 모자처럼 생긴 갑발이 그것입니다. 최고급품 만들 때 갑발이라는 내화갑 일종의 그 보호 장치예요. 그 안에다 넣어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아주 먼지도 안 붙고 온도도 일정해서 아주 좋은 상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쓰지 않으면 사실 불안해요. 그런데 강진과 부안의 경우는 갑발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만 보호 장치가 나오지만 이 갑발이라는 거 사용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른 지역의 청자가마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 청자 시대를 제외하고요. 다른 가마들에서는 갑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강진과 부안을 상품이라고 그러는 거죠. 나머지는 중하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진 거나 부안 거를 왕실용이다 아니면 최고 계급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려 중기 강진 사당리와 부안 유천리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청자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발굴된 단서를 통해 왕실용 고급 청자의 산지가 강진과 더불어 이곳 부안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전성기 상강기법 청자가 부안 땅에서 다수 출토됐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부안만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철백화 기법입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지금 부안 유천리 7구역에서 1998년도에 발굴조사된 작품들입니다. 가마터에서 그릇을 구운 다음에 불량된 것들, 그러니까는 깨지거나 터지거나 혹은 이렇게 가마 벽체가 내려앉아서 사용을 할 수 없는 불량품들이 이제 퇴적이 된 층을 저희들이 발굴한 거고요. 거기서 나온 유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여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컵의 뚜껑입니다. 옛날 용어로는 퇴화라고도 부르고요. 요즘에는 철백화라고도 부르는데요. 하얀색의 안료와 붉은색의 안료를 그 붓에다가 찍어가지고 뚜껑 위에 톡톡톡 떨어뜨려서 마치 국화꽃처럼 이렇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요거는 초벌이라고 해서 무늬를 넣은 다음에 유약을 씌우지 않고 600에서 800도씨의 낮은 온도로 살짝 한번 굽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고요. 이런 젓갈색의 붉은 초벌을 다시 유약 물통에 넣어서 유약을 입힌 다음에 1250도로 두 번째 구우면 재벌이 되면서 아까 보셨던 푸른색의 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안 땅에 잠들어 있던 청자편들 가운데는 희귀한 것들도 많은데요. 특수계층만이 사용했던 것이 청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부안 청자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특징적인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붉은색의 안료가 들어가 있는 모란꽃은요, 그 동화청자라고 해서 산악구리를 안료로 쓴 그런 작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산악구리로 이렇게 붉은색의 안료를 도자기에 도입한 것은 우리 부안 유천리가 최초이고요. 이 산악구리 안료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기 때문에 왕실이나 귀족층, 최고위층의 특수한 청자에만 일부 포인트로 사용을 했고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안료라서 굉장히 귀한, 희귀한 청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에서 만날 수 있는 동화기법의 모란무늬 매병. 산화구리로 화려하게 수놓은 이 청자가 부안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고려 청자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땅 부안. 이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지난 여름 속살을 드러낸 부안 유천리의 가마토에선 대형 건축물의 존재가 추가로 확인돼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켜켜이 묻혀있던 유물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도자기의 거푸집인 도범의 조각들.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물가 풍경이나 용문양 등의 최고급 청자편들도 다량 출토가 됐습니다. 거기서 지금 밝혀진 바로는 청자를 구웠던 가마, 그리고 그 가마 옆에 청자를 폐기했던 유물 퇴적구, 그리고 가마 서쪽으로 해가지고 광범위한 규모의 고려시대 건물지가 같이 발굴이 됐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점은 고려시대 건물지인데요. 청자를 굽는 곳에서 가마와 그걸 폐기했던 곳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고려시대 건물지, 특히 기와를 얹었던 건물지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완만한 구릉을 평탄하게 만든 뒤 돌을 쌓은 석축시설이 나온 건데요. 이곳에 대략 전면 5칸의 기와를 올린 대형 건축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관청을 뜻하는 관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편이 출토됐다는 겁니다. 이는 고려시대 왕실용 자기를 생산하던 강진의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지난 고려 청자축제 기간에 열린 세미나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성에서 청자의 샘플이나 도안을 내려보내면 그것을 보고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중앙의 관리가 파견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관리가 당연히 사당리에 내려가야 되겠죠. 지금 사당리에는 그 커다란 그 건물터가 있습니다. 발굴이 됐는데 아마 거기에 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숫자는 제대로 채워졌는지. 그래서 그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천년 전 전라도 땅인 강진과 부안에서 만들어진 최고급의 청자들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향했을 겁니다. 해상왕국 고려에서 당연히 바닷길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동안 서해안 일대의 물길에서 찾아내 건져 올린 청자들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고려에서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귀한 물건의 대명사가 도자기였던 겁니다. 그런 보물과도 같은 고급자기를 생산했던 곳이 강진과 부안이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요. 고려 청자를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땔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나 필요한 게 아니라 특히 소나무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마 한 20m짜리 내외의 터널형 가마에서 한 번 불을 굽기 위해서는 3톤 이상의 소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100개의 가마를 1년에 한 번 정도 굽는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소나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진이나 부안이나 변산과 청관산이라고 하는 수목장, 국가에서 관리하는 수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량의 청자 생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려의 대문호였던 이규복. 과거에 급제한 그가 전라도에 내려와 맡은 임무 중에는 이곳 변산의 나무를 관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변산은 우리나라 나무의 보고로 아름드리 치솟은 나무를 아무리 베어내도 숲이 울창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에서도 전라도가 좋은 목재의 산지로 이름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의 간섭기였던 1274년 부안 변산과 강진 인근 천관산의 목재로 전함을 만들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사건이 부안 청자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부안 유천리 같은 경우에는 13세기까지가 1200년대까지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고요. 그 이후 시기가 되면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니까 원나라의 일본 정벌을 위한 배를 건조하기 위한 조선소가 저희 진서리에 있었습니다. 공소 쪽에. 그곳이 요업과 중첩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원나라 정벌을 위한 900척의 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나무와 인력들이 그쪽으로 치중이 되면서 우리 부안 진서리와 유천리에 번성했던 요업이 좀 타격을 크게 받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혼란스러웠던 고려 후기까지도 강진과 부안에선 청자가 구워졌습니다. 고려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청자를 생산했던 땅으로 부안이 회자되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입니다. 하지만 상감청자는 물론 산화구리로 청자를 만들고 반복 패턴이 아닌 회화적 기법을 도입한 부안의 청자는 이미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이 들려줄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고려 청자에 대해 남다른 애정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고려 청자 500년 역사 동안 불과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장 아름다운 비색을 만들어 왕실은 물론 청자의 종주국인
중국을 사로잡은 곳이 바로 전라도 부안과 강진이었던 것입니다.